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의 속풀이 코너 의사당 1번 출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원래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하고 신인규 변호사 두 분이어야 되는데 아직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이 도착을 안 하셨습니다. 신인규 변호사하고 먼저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젯밤에 새벽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핵심 인물로 지목이 되었던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이 됐습니다. 검찰이 송 전 대표 신병을 확보하면서 돈봉투 수수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수사 속도를 낼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사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그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인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 검찰의 그 특수수사의 원칙을 좀 벗어난 면이 있어서 사실 검찰의 과잉 수사에 대해서는 그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법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원에서 좀 일정 부분의 그런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의외로 구속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은 아무래도 이 범죄 혐의 자체가 액수가 많고 해서 좀 중대하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한 1억 원을 후원했다라는 분이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사건도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관련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증거 인멸, 뭐 증인 포섭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마 이제 송영길 전 대표를 구속한 걸로 보이고요. 네. 사실은 송 전 대표 이외에 뭐 윤관석 의원이라든지 뭐 이정근 부총장이라 이런 분들이 다 지금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공범들 간에 분리가 돼 있어서 불구속 수사 내지는 또 정치인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특수사의 원칙을 고려할 것으로 봤었으나 결국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조금 더 높이 본 거 아니냐 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지난 4월이었나요? 무소속 윤관석 이상만 의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이제 본격화했거든요. 네. 네, 지금 현재 이 송 전 대표 신병이 이제 확보됐기 때문에 더 이제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만은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었다. 그러니까 소명되었다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사안이 또 중대하다.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재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의무도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거의 넌 유죄다 이렇게 말한 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그 신병을 확보를 했고 사실 이 돈봉투 살포 사건에서 가장 주된 역할은 사실 송영길 전 대표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신병을 확보했으니까 지금 그 돈봉투라는 것이 어디까지 살포가 됐는지는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신 구속을 통해서 구속 수사는 또 상대적으로 시일을 빨리 진행을 해서 1심을 6개월 안에 끝내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기소를 하고 해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어디까지 전달이 됐고 또 송영길 전 대표는 이 모든 그 돈봉투 살포 사안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시를 했고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사의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 앞둔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를 만들고 그리고 6,650만 원을 살포했다. 여기에 이제 직접 관여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이 6,650만 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한 7억 5천만 원 상당 되는 돈이 또 추가로 지금 얘기된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A라고 하는 범죄를 수사했다가 이제 확대돼가지고 또 다른 B라고 하는 범죄가 얘기되는 건데 뭐 변호사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항상 뭔가 고핵심적인 것보다도 다른 쪽으로 연결해가면서 사람을 구속하고 이러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특수수사의 원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이나 민주당에 관한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관련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이것이 과거로 또 기억을 상기해 보면 적폐 수사할 때 그때도 많은 분들이 수사 과정에서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은
어떤 범죄의 거학도 척결을 해야 되지만은 그 절차까지도 적법 절차의 원칙을 지키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특수사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검찰의 과잉 수사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통제하는 권한을 법원에다가 우리가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뭐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기 때문에 전 특수사의 원칙보다는 조금 더 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또 송영길 전 대표가 관련자들에 대한 뭐 포섭 가능성, 우려 이런 것들을 좀 더 높이 봐서 결국 구속을 했으니까요. 저는 구속수사의 또 원칙에 따라서 좀 신속하게 이 사안은 좀 정리될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증거인멸 우려라고 하려면은 지금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그 특수사 원칙을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죠. 검찰 그러니까. 자체가. 근데 사실은 또 하나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영장 전담 부장이 유창훈 부장이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한 이후에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내부적으로도 너무 그러니까 많이 마음이 안 좋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법원 내외적으로도 좌빨이다 내지는 뭐 정치 성향이 너무 심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되게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영향을 좀 받았을까요? 글쎄요, 근데 저는 사실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가타부타 얘기하기는 참 조심스러운데, 저는 과거에 그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대표 가처분 사건을 제가 대리를 했을 때도 네. 같은 판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당에서 압박을 심하게 하면은 판사가 논리를 바꿔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그런 것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아예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영향은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저는 법관이 내린 결정은 우리 사회가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는 하나의 뭐 영향을 굳이 뽑자면은 최근에 대법원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여라도 또 판사들도 어쨌든 인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사법부 내부에서는 그런 좀 기류의 변화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송영길 대표는 영장 기각 자신 있다라고 말했었었는데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연석회의에서 비대위원장 인사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다. 아까 우리 기자가 대관식을 준비 중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했는데 결론은 못 내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일정 비워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던 이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조금 머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한동훈 비대위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뭐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높은 인지도와 또 많은 인기가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선이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외에는 뭐 다른 필승 카드가 없다라고 지금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요인은 이 지금 비대위원장이 거의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뭐 패전 처리하러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과연 정상적이고 좋은 사람들이 누가 오려고 할까? 저는 그 두 가지 차원에서 저는 상당히 좀 매우 어려운 입장에 지금 국민의힘이 처해 있다는 것이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은 집권 여당의 당 대표입니다. 전 여기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차원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검찰 정부,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대통령도 검찰총장 출신, 또 집권 여당의 대표도 법무부 장관 출신, 또 검사 출신이죠. 뭐 방통위원장도 중수부장 출신. 이렇게 되면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할 것인지가 저는 매우 궁금하고요. 네.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매우 신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특수수사를 같이 했던 검찰 조직에서는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든지 뭔가 그 상명하복 관계 속에서 믿고 일을 맡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치의 영역에서는 대통령제 하에서 후임자가 이런 식으로 부각이 되면요, 지금 현직 대통령은 레임덕이 시작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차기 주자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몰리고 권력에 힘이 쏠려버리기 때문에 힘없는 대통령의 힘이 더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전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한동훈 장관으로 가자고 하면 그건 제가 뭐 이해를 하겠는데, 네. 대통령이 만약에 한동훈 장관을 만약에 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굉장히 좀 오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을 인간적으로 신뢰한 것과는 별개로 이 정치권의 영역에서는 대통령자에서는 저는 후임자가 빠르게 부각되는 것은 현직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 했다는 게 사실은 여기에 좀 정답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랬대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내 말을 가장 안 들을 것. 그러니까 본인은 비대위원장이 자기 말을 원래 잘 들어야 되는 사람, 내지는
본인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이렇게 좀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저거는 지금 약간 약속 대련하는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모양을 잡아서 한동훈 장관이 내 말 잘 안 듣는 사람이니까 비대위원장 갈 자격이 있다라는 이야기고, 한동훈 장관은 어제 언론을 통해 가지고 뭐 당원과 지지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난 안 가고 원하면 가겠다.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운명을 당원들한테 맡김으로써 결국 일이 잘못돼도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 나를 모셔간 당신들 책임이다라는 것을 미리 깔고 오려는 굉장히 좀 비겁한 저는 행태라고 보는데, 결국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그 말을 비교해 보면 저건 지금 약속 대련하고 있다. 결국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과정 속에서 말 저도 모르게 대통령이 나왔는데 네. 비대위원장으로 해서 결국 대권으로 실크로드 깔아주는 거의 그 국면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어쨌든 비대위원장이든 뭐든 당일에 너무 간섭하는 거 아니에요? 뭐 너무 간섭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 당정 일체의 완성 단계로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무슨 내각제 국가도 아니고요. 그리고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간섭을 하게 되면은 상권 분립의 원칙이 깨집니다. 그 상권 분립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 골간이기 때문에 이걸 어기는 것은 반헌법적인 국정 운영이고, 심지어 정당법이나 우리가 공직선거법에 보면요, 또 국가공무원법도 마찬가지고요. 대통령 공무원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상으로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정당 사무에 노골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은 이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에 문제가 또 초래될 수 있다. 매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한동훈 장관은 지금 공무원이잖아요. 검찰 출신,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정치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너무 정치적이란 말이에요. 한동훈 장관 결과론적으로는 비대위원장직이 오면 수락하겠죠. 뭐 수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대통령이든 그 지금 여당의 지도부, 임시 지도부든 아니면 한동훈 장관이든 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들기에 저는 올인하고 있다. 근데 물론 당내에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왔을 때 선거에 더 불리해질 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수도권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에요. 지금도 가뜩이나 20% 차이가 나고, 뭐 어떤 조사에서는 25% 뭐 이 정도 차이 나는데요. 여기서 한동훈 장관이 와가지고 뭐 말실수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 미숙함을, 그 임요한 교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했을 때 이분들은 거의 선거를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직감적으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후폭풍을 갖고 올지를 예감하기 때문에 전 당내에서 일부 반대 목소리는 있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조직화되어 있거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기를 들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좀 여론화를 해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안치라고 전 할 것이다. 저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럼 김웅 의원은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잖아요. 김웅 의원은 뭐 김주애냐,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이죠. 후계 구도가 얘기되고 있는 김주애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서서히 아까 말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저물어가고 이제 한동훈 띄우기고. 그거는 좀 잘못된 비유죠. 그러니까 김주애는 딸이잖아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윤석열 한동훈 그 관계는 아들과 딸 뭐 이런 관계가, 부모와 딸 관계가 아니라 한 몸이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윤한 동체죠, 동체. 아 왜요? 네, 저는 윤석열이라고 쓰고 한동훈이라고 읽고 한동훈이라고 쓰고 윤석열이라고 읽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과거 최순실 박근혜 그 특검 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수사팀장 그리고 한동훈 장치 검사도 파견돼서 같이 수사를 했었고요. 네, 그랬죠. 그 이후에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한동훈 3차장, 네. 3차장 검사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검찰총장 갔을 때도 한동훈 장관이 반부패부장을 했습니다. 대검에서.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할 때 법무부 장관하거든요. 아니, 네 번의 인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뭐 김주애라고 비유한 것도 뭐 굉장히 창의적이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윤한 동체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한 동체. 자, 그제 새로운 선택 신당 창당대회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비대위가 어떻게 성공했느냐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글쎄요, 저도 뭐 박근혜 비대위가 어떻게 성공했느냐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뭐 저는 뭐 김종인 위원장이 아무래도 그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조언 정도로 생각을 하고, 뭐 근데 아무리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의 비대위는요
김종인 장관의 할아버지가 와도 저는 뭐 성공할 수가 없다고 보고, 아니 본질과 근본을 바꾸지 않는 당에서 누가 온다고 한들 그 사람의 이미지만 소비하고 버려지는 것이지 뭐가 바뀔 수 있겠는가. 저는 뭐 소위 우리가 형사법에서 독수독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독나무에서 독뿌리에선 독과일밖에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국민의힘이 지금 본질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럼 지금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더 문제입니까? 민주당이 더 문제입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원래 문제였고요. 민주당 원래 문제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변화의 가능성과 조짐이 보였는데 너무나도 빠르게 지금 과거를 회귀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지금만 놓고 보면은 뭐 거의 뭐 쌍둥이 수준이다, 뭐 거울을 보는 듯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쪽 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 근데 그게 또 적대적 공생관계거든요. 서로 성공을 못하면서 상대방의 실패를 자양분 삼아가지고 본인의 실패를 정당화하고 있어요. 결국에 저는 뭐 양당 내에서 소위 말해서 기득권자들이 뭐 해먹는 거, 그거야 뭐 더 해먹기 좋은 구조가 되겠지만은 결국 국민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저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인구 재앙과 기후 재앙 속에서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좀 젊은 세대들과 미래 세대들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책임 있는 자리에서 하셨던 분들이 지금도 이 기득권을 공고하기 위해서 당내에서 본인들의 영향력을 더 유지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염치가 없고 양심이 없는 짓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네. 자, 한동훈 장관 뭐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5일에 홍정기 일병 유족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화제가 됐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면서 뭐 아까 제가 얼핏 대관식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나치게 언론에서는 뭐 좀 너무 띄워주고 한 장관도 거기에 부응해서 막 감성팔이하는 듯한 모습. 좀 화면 보세요. 왜 울죠? 일단 저런 모습이 좀 어떻게 평가될까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정치가 감성 정치를 넘어서 저는 감동 정치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고 뭔가 희망을 좀 드려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 저런 모습을 보면 당연히 이제 국가배상법이라는 그 법률 자체를 법무부가 소관하기 때문에 뭐 개정과 관련해서 유족들 만날 수 있죠. 근데 만나가지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기 홍정기 일병의 모친을 모셔다가 이제 법무부 TV에서 저게 이제 찍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저렇게 찍어서 내보낸다라는 것이 저는 눈물에 대한 그런 감성, 호소하는 이제 감성 정치로 나아가는 것인데 뭐 저것이 뭐 아예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은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이 정치를 할 게 아니라 본인의 본분에 맞는 그런 행정을 좀 제대로 하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좀 한동훈 장관은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영원히 못 차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말까지. 근데 홍정기 일병 모친이 또 장관님 눈이 우리 아들 닮았다 이런 얘기도 해가지고 조금 그러긴 했습니다. 자, 어쨌든 참 언론도 잘 아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람들의 어디를 좀 콕콕 찔러야지 얘기가 나오는지 이런 것도 참 잘 아시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는 조금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는 인기로 저는 정치를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일정 부분의 성공을 거둘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본인의 내공과 그런 콘텐츠들이 또 내지는 정치력이 전 정치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단기간에는 한동훈 장관이 일부 뭐 언론의 주목도 받고 계속 띄우는데 안 뜨면 그것도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일정 부분 효과는 있겠지만은 저분이 가지고 있는 정치력 그리고 그런 정치적인 뭐 내공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총체적으로 시험대에 올라가니까 그걸 통과하기는 전 매우 어려워 보인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홍정기 일병 사건은 이거죠. 2015년 8월 육군에 입대한 일병인데 이듬해인 2016년 3월 6일부터 몸에 멍이 들고 구토와 두통이 생기는 등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료를 받긴 했는데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군에서는 돌려보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에서는 백혈병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 대대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3월 22일 날 새벽 증상이 악화되어서 나중에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시작을 했고요. 순직과 관련해서 유형을 조금 분류해달라, 좀 더 높여달라 이렇게 또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만 아무것도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사망보상금 지급으로 인한 이중배상 금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중배상은 안 된다라는 이유로 이 유족의 또 청구를 패소 처리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23년 12월 15일 홍일병의 어머니 박미숙 씨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면담을 가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한 장관이 또 그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난번에 재심 사건이나 이런 거에서도 국가 배상 같은 거 해달라 그랬을 때 뭐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해주기도 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나라하고 싸움 같은 거 할 때 민간인에게 돈 달라고 하는 것들도 국가에서 막 요구해가지고 하는 거 안 받아주고 그랬던 것도 해결해주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부분은 좀 잘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뭐 이슈를 잘 만든다. 그건 당연히 뭐 언론의 주목이 높으니까 저는 뭐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요. 항상 어디 현장 방문 가가지고 기차를 3시간이나 뒤로 미루면서 사진이나 찍는 매우 한가한 그런 장관의 모습이라든지, 뭐 이것도 한 언론사에서 한동훈 장관을 거세게 비판했던데, 인사정보관리단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말해서 빵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존재를 할 이유 자체를 모르겠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조직에 세금을 왜 줘야 되나, 그 공무원들. 게다가 그 원래는 청와대에서 하던 기능을 지금 뗀 거 아닙니까? 정부 조직을 개편을 해가지고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오히려 더 내각에 보내가지고 더 잘하겠다. 그래서 가져갔는데 오히려 결과는 빵점. 그럼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뭐 일부 이슈화 시켜가지고 잘했어요라고 칭찬받을 것도 있겠지만은 정작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참 이런 부분이 너무 정치에 물든, 또 정치에 병이 든 그 대통령을 꿈꾸는 장관이 가지고 오는 폐해 아니냐. 전 국민들이 이건 다 피해를 볼 것이다. 그게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로운 선택 창당대회에 이준석, 김종인, 양양자, 류호정 등 신당 추진 인사들이 총 집결을 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갈등하는 가운데 제3지대 존재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뭐 저는 당연히 시대 정신을 다원화로 제안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다당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네. 뭐 새로운 선택 이외에도 저는 다른 정당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새로운 선택을 하겠다라는 분들이 가진 문제 의식에는 저는 매우 공감을 하는 입장인데, 문제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오셔서 축사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뒤에서 이제 네.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새로운 선택은 아무리 봐도 전 김종인 위원장 당으로 보입니다. 저 당 그래요?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가 당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그림으로 보면은 저 안에서 가장 돋보이고 가장 영향력이 있으신 분은 김종인 위원장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뭐 많은 분들이 김종인 위원장의 당으로 인식하는 것은 상당히 좀 극복해야 될 과제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저는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그 이념적인 차이 내지는 그들이 갖고 있는 배경적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해야 할 일은 보수의 가치를 더 업그레이드하고 바로 세우는 일, 또 민주당도 진보의 가치를 이제 낡은 거에서 좀 더 새롭게 바꿔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분들은 오히려 보수 진보가 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너무 좀 편의로운 해석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인들이 각 진영에 소속돼 가지고 그 진영을 더 바꿔서 좀 더 잘하는 그런 정치적인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일은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양당 다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다 모여가지고 한번 당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는 저게 뭐 부대찌개 정당을 지향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부대찌개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부대찌개가 아니라 조금 잘못되게 되면은, 굉장히 삐끗하면은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뭐 바른미래당이라는 실험도 있었고, 그 전에 뭐 민국당이라는 실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국 정치사 속에서 양당이 싫으니까 비토 정치로 여기 붙어라, 모여라 했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비전 정치를 해야 된다. 근데 네. 저는 새로운 선택은 비전이 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민 변호사님 민심동행 잘 되고 있는 거죠? 뭐 저희 민심동행은 현재 창준이 상태고요. 이게 창준이가 6개월의 시간을 부여받기 때문에 저희도 뭐 빠르게 창당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민심동행 같은 경우는 보수의 그 가치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좀 더 이렇게 격상시켜보자 해서 수요자 중심 정치로 저희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낙연 신당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낙연 신당에 대한 그 반박 내지는 반대 여론이 계속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크게 번지고 있는데, 특히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서명을 했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이낙연 신당 안 될까요? 근데 저는 저 100명의 의원들이 연설을 하면서 저렇게 힘을 보이고 하는데, 근육 자랑하는데, 아니 그 이낙연 대표가 영향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 나가서 당을 만들든 뭐게 관심이 많고 그거를 저렇게 전체주의적으로 찍어 누르는 모양새를 하는지 전 그게 일단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고요. 저거는 민주당의 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더 보여준다 이렇게 보이고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뭐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당을 하시기 위해서 이분이 당을 하시기 위해서라면은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큰 명분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근데 그건 저도 비판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사당화를 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진작에 들어오셔가지고 당을 만드시고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하시다가 미국에만 가 계시다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당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저런 식으로 몸값 높이기를 한단 말이죠. 저는 저런 모습은 노무현 대통령 정신 이어받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조금은 그 정정당당해 보이지 못한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 영향력도 있잖아요. 할 거면 나가가지고 당당하게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걸 찍어 누르는 분들이나 또 안 나오고 저 안에서 몸값을 높이는 분이나 뭐 비슷해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선의 방향성의 차이도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재명 대표랑 이낙연 대표가 서로 대선 경선에서 붙었다가 뭐 사감이나 이게 많이 있겠죠. 근데 그 감정 싸움 외에는 두 분이 뭐가 노선이 다른 건지를 국민들이 잘 모르겠고 저도 모른다. 저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엄청 날카롭게 정말 비판하십니다. 조국 신당 가능성이나 뭐 지금 송영길 대표 신당은 사실은 이제 송 대표가 지금 구속이 되면서 조금 암울해지긴 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그런 신당 가능성은 그러면 계속 살아 있는 건가요? 뭐 근데 저는 뭐 지금 여러 가지 신당들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용해인 의원도 한다 그러고 이제 저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신당들이 있는데 네. 저는 이념과 비전을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요. 정정당당하게 본인들의 생각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는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어요. 내지는 우리는 최소에만 합의했으니까 하나만한 합의를 했어. 이런 말 말고 도대체 대한민국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진단을 하고 그 어떤 방법론인지를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좀 내세우고 승부를 보는 저는 그런 정당들이 좀 많이 나오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랑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그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영화 시사회에서 만날까 이게 조금 관심사였는데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서로 안 맞아서. 그런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김부겸 전 총리랑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또 정세균 전 총리랑도 개별적으로 지금 만남 추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건데 결국은 이낙연 대표의 이 삼총리 연대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당의 그립을 강하게 지면 사당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가만히만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이탈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끌어안아야 될 책임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금 정세균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김 전 총리는 이제 어제 만났다는 거니까 아마 그런 차원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좀 급발진하면서 속도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가서 만나는 것도 좀 어색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낙연 전 대표님 생각 다 존중하고 나오셔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좀 국민들 앞에 심판받으면 될 일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도 저는 뭐 지금까지 계속 비판해 왔습니다. 근데 더 이 비판에 대해서 아마 저는 수용 안 할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저런 경직성 그리고 구태스러움도 저는 국민들 앞에 나와서 저는 국민들께서 저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럼 지금 국민의힘도 찍을 수 없고 민주당도 찍을 수 없고 뭐 새롭게 나오는 분들도 아직 애매모호하고 저는 국민들께서 더 정치권에 관심 가지시고 누가 더 정말 진정성 있게 국민을 위하고 또 어떤 분들이 어떤 가치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 가지고서 저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주에 추가 개각을 지금 단행한다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총선용 장관 차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비게 된 자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 채워넣기 이런 정도인 것 같다. 장관 자리 17개 중에서 뭐 10자리가 지금 총선 때문에 지금 비어지는 거 아니냐. 그럼 개각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말이 안 된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박문규 산업부 장관 3개월밖에 임명된 지 안 됐는데 지금 딴 사람으로 교체된다는 거잖아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명된다는 건데 이거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장차관 자리가 결국 국회의원을 위해서 거쳐가는 자리냐 이런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뭐 이제 지금 장관에 대해서 영입이 매우 힘들 겁니다. 이게 이제 레임덕의 초기 증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미 저는 윤석열 대통령 거의 레임덕이 왔다고 봐요. 그래서 와서 지금 장관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하나는 뭐 박문규 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뭐 3개월, 5개월, 6개월마다 지금 자리를 바꿔가면서 경력 세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 국정 공백을 넘어서 뭐 국정 학원이냐, 무슨 네. 경력 쌓아주고 스펙 따라주는 곳이냐. 그래서 박문규 장관도 3개월 만에 지금 총선 나간다는 건데 3개월 동안에 장관을 한다? 이거 뭐 인턴 장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참 국정 운영의 무게감과 책임감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안한 사람이나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저는 매한 가지다. 그러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정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5년 동안 맡겨놨는데 그 일을 받은 사람이 지금 일을 제대로 안 하거나 못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어떻게 질 것인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김용남 전 의원도 인턴 장관이냐 이러면서 되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또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하나 해볼게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지금 인재 영입이 한참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8일에 이수정 경기대 교수, 그다음에 하정훈 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 등 뭐 5명을 영입을 했다 그러고요. 민주당에서는 기후위기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알려진 박지혜 변호사, 그리고 이재성 세솔테크 고문 이런 분들을 1, 2호 영입 인재를 했습니다. 어제는 또 3호 인재로 류사명 전 총경을 영입하기도 했거든요. 자, 이 여야의 이 영입 인재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인재인지도 전 잘 모르겠지만은 결국 네. 인재 영입 방식이라는 것이 한국 정치를 망쳐온 거거든요. 결국에는 정당 내부에 있는 기득권들은 그대로 유지 강화되면서 본인들의 낮아진 그런 이미지라든지 불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각계에서 인정받는 분들을 데려다가 또 소모하고 버리는 거예요. 네. 그것이 과거 민주당에서도 혁신위원장으로 김은경 교수가 있었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인요한 교수가 똑같은 꼴을 당하다가 지금 본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정치권이 자성하지 않고 내부에서 인재들을 길러내지 않고 저런 식으로 액세서리나 소모품 가져다가 소비하고 버리는 방식으로 정치를 이어갈 것인지 이것은 저는 냉정하게 말하면요. 지금쯤 되면은 국민 기망 정치입니다.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에 경찰국 신설 반대했던 류삼영 전 총경을 영입을 민주당에서 했던데 전 이거 매우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요? 결국 류 전 총경도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국민들이 뭐 지지도 보내고 좀 올바른 소리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결국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 영입이 돼가지고 하다 보면 이분이 그동안 했던 주장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굳이 이렇게 오해받을 짓을 왜 하는가? 그러니까 바로 연결되는 질문이 박정훈 전 대령도 지금 정치권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 나왔고 박 전 대령도 입장을 낼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안 간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분들 뭐 정치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정치를 하려면은 정정당당하게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정치인이 돼도 늦지 않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본인의 그런 명분까지도 다 뒤엎으면서 이렇게 액세서리 소모품으로 소비되는지 매우 안타깝고 저는 뭐 이분이 그동안에 어떤 메시지를 냈더라도 전 그거 이제는 다 신용이 뒤집어진다. 매우 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류삼영 전 총경이 나를 영입해달라 이렇게 말한 건 아니겠죠. 자,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또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앞으로 당을 위해서도 중요할 테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양쪽 다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윤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